청취자님, 만약에 우리 손에 노트를 하나 딱 쥐어졌다고 상상해 볼까요? 그런데 이 노트가, 이름을 적기만 하면 그 사람이 죽는 노트입니다. 만약 이런 물건이 생긴다면 청취자님은 이 세상을 어떻게 바꾸시겠습니까? 아, 되게 흥미로운 질문이네요. 보통 이런 질문을 딱 들으면 뭐랄까, 가장 먼저 떠오르는 건 판타지 소설에 나올 법한 절대적인 마법의 힘, 약간 그런 거잖아요. 이름만 적으면 끝이라니 진짜 얼마나 간단하고 압도적인 권력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흔히들 이 작품을 두고 단순히 천재 고등학생이 막 마법 아이템을 얻어서 버리는 스릴러, 이 정도로만 생각하기 쉽거든요. 네네, 맞아요. 아주 원초적이고 직관적인 살인도구처럼 들리니까요. 도덕적 딜레마만 어떻게 잘 극복하면 진짜 뭐든 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무한한 권력의 상징처럼 보이죠. 하지만 오늘 우리가 분석할 자료들을 보면요. 그러니까 방대한 위피백과 문서부터 시작해서 철학과 윤리를 진짜 치열하게 토론하는 레디트 스레드, 또 인물들의 심리를 날카롭게 해보한 유튜브 강연이랑 세부 규칙 분석글까지 전부 종합해봤거든요. 아, 출처가 엄청 다양하네요. 네, 이걸 다 종합해보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오늘 살펴볼 이 데스노트라는 물건은 단순한 마법 지팡이가 아니에요. 놀랍도록 엄격한 법적이고 수학적인 시스템에 가깝죠.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심층 탐구의 미션은 단순히 만화 데스노트의 줄거리를 읊는 게 아니거든요. 이 작품 속에 숨겨진 치밀한 물리법칙 같은 규칙들, 그리고 천재들이 벌이는 극한의 심리전, 또 독자들 사이에서 여전히 치열하게 논쟁 중인 그 도덕적 질문과 결말에 숨겨진 진상까지 완벽하게 파헤치는 겁니다. 와, 벌써부터 기대되네요. 네,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흔히 알던 정의와 악의 경계를 완전히 새로운 시각으로 보게 되실 겁니다. 때나 이건 하나씩 풀어보죠. 일단 인물들의 심리전에 뛰어들기 전에 먼저 이들이 다루는 무기이자 족쇄인 데스노트의 룰을 이해해야 하거든요. 전 이 자료들을 보면서 데스노트가 마법 지팡이보다는 매우 엄격한 문법을 가진 프로그래밍 언어 같다는 생각을 진짜 많이 했어요. 아, 프로그래밍 언어요? 그거 아주 정확한 비유네요. 네, 그러니까 코딩할 때 아주 작은 오타 하나만 나도 시스템이 멈춰버리잖아요. 이게 딱 그렇거든요.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점은 이 초자연적인 도구 안에 거의 물리학에 가까운 정밀한 규칙들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 노트가 작동하려면 대상의 얼굴을 알고 있어야 하고 본명을 정확히 적어야 합니다. 얼굴을 모르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이건 동명인의 억울한 희생을 막기 위한 우주적 차원의 안전장치, 즉 시스템의 첫 번째 필터인 셈이죠. 맞아요. 그리고 시간 제한도 진짜 소름 돋을 정도로 구체적이거든요. 이름을 적은 뒤에 40초 안에 사인을 적지 않으면 기본값인 심장마비로 죽잖아요. 네네, 기본값이 정해져 있죠. 만약에 구체적인 정황을 적고 싶다면 6분 40초, 그러니까 400초 안에 적어야 해요. 죽음을 의미하는 숫자 4가 막 반복되는 것도 되게 흥미로운데 이 초 단위의 제한 시간이 사건을 얼마나 긴박하게 만드는지 몰라요. 근데 거기서 끝이 아니죠. 제가 자료를 보면서 가장 흥미롭게 본 규칙은 마이크로 단위의 시간차를 다루는 부분입니다. 마이크로 단위요? 네, 만약 동일 인물의 이름이 두 건의 노트에 0.06초 이내에 오차로 동시에 적히면 어떻게 될까요? 0.06초면 진짜 거의 동시에 적는 건데 맞아요. 시스템은 이를 충돌 오류로 인식하고 두 사망 선고를 모두 무효화해버립니다. 이건 마치 두 명의 프로그래머가 동시에 서버에 데이터를 입력했을 때 발생하는 충돌, 그 레이스 컨디션을 방지하는 시스템 설계랑 똑같거든요. 와, 0.06초라니. 진짜 무슨 소프트웨어 에러 처리 로직 같네요. 그리고 제가 코딩 비율을 든 결정적인 이유가 또 하나 있습니다. 바로 이름을 틀리게 적었을 때 페널티예요. 아, 그 부분 중요하죠. 대상의 얼굴을 떠올리며 의도치 않게, 그러니까 실수로 이름을 4번 틀리게 적으면 그 타깃은 노트에 영구적인 면역이 생깁니다. 일종의 방화벽이 쳐지는 거예요. 네, 하지만 여기서 아주 중요한 예외 조항이 하나 딱 붙습니다. 만약 기입자가 고의로, 그러니까 타깃에게 면역을 주려고 일부러 이름을 4번 틀리게 적으면 어떻게 될까요? 타겟이 면역을 얻는 게 아니라 기입자 본인이 직사해버리죠.
전 이 대목에서 진짜 소름 돋았거든요. 오타를 내면 그냥 작동을 안 하는 게 아니라 시스템을 기만하려 한 유저의 계정 자체를 영구 정지시켜버리는 그런 치명적인 소프트웨어 크래시잖아요. 정확합니다. 작가가 이렇게 치밀한 룰을 만든 이유가 뭘까 생각해보면요. 완벽한 논리전, 즉 법적 사각지대를 만들기 위해서거든요. 아, 법적 사각지대요. 룰이 헐겁다면 그냥 흔한 마법 대결이 되겠지만 물리법칙처럼 룰이 견고하다면 그때부터는 완벽한 지적 유시가 됩니다. 인물들은 상대의 패를 읽고 이 룰의 맹점을 교묘하게 찔러서 함정을 파죠. 절대적인 힘에 치밀한 제약을 걸어서 논리적 퍼즐을 완성한 작가의 아주 뛰어난 설계인 겁니다. 그렇다면 이 끔찍하고도 정교한 프로그래밍 언어를 손에 쥔 우리의 주인공, 야가미 라이토 이야기를 해볼까요? 흔히 라이토를 처음부터 피도 눈물도 없는 학살자, 거창한 이데올로기를 가진 악당으로 생각하기 쉬운데요. 자료들을 싹 다 종합해보니까 시작은 전혀 그렇지 않았더라고요. 네, 라이토의 첫 번째 살인 대상을 보면 그걸 확실히 알 수 있죠. 라이토가 데스노트를 줍고 처음 이름을 적어본 시부타쿠라는 인물은 그냥 길거리에서 여성을 희롱하던 불량배였습니다. 맞아요. 물론 되게 라펜 짓이지만 당장 사형을 받을 만한 극강무도한 중범죄자라기엔 좀 무리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라이토는 이게 진짜 될까? 하는 그런 반신반의하는 호기심에 적어본 거예요. 그런데 진짜로 그 사람이 길거리에서 트럭에 치여 죽어버린 거죠. 거기서 오는 17살 고등학생의 패닉이 진짜 어마어마했을 것 같아요. 자기가 방금 어떻게 보면 무고한 사람에 가까운 일을 살해했다는 거니까요. 저는 이 첫 살인이 결국 키라라는 괴물을 탄생시킨 심리적 방아쇠라고 보거든요. 심리학적으로 아주 정확한 분석입니다. 평범하고 완전 엘리트 코스를 밟아온 인간의 뇌는 자신이 끔찍한 살인마가 되었다는 사실을 맨정신으로 견디지를 못해요. 그래서 라이토의 내면에서는 강력한 인지부조화 극복 기제가 가동됩니다. 아, 인지부조화요? 자기를 방어하려고? 맞습니다. 자신이 저지른 살인에 짓눌리지 않기 위해서 그는 죽어마땅한 악인이었다. 나는 썩은 세상을 청소하는 거다. 이렇게 스스로를 쇠뇌하면서 합리화하기 시작한 거죠. 잠깐만요. 그러니까 애니메이션 역사상 최악의 빌런이 처음부터 무슨 거창한 이데올로기를 가진 게 아니라 그저 자신의 실수를 정당화하려던 10대의 스트레스성 인지부조화에서 시작됐다는 건가요? 네, 레딧의 논쟁을 보면요. 원작자인 오바 치구미는 훗날 깊은 철학적 의도나 테마 없이 그저 재미있는 서스펜스 탐정물을 썼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개인의 인지부조화에서 시작된 라이토의 행보는 결과적으로 전 세계 범죄율 70% 감소와 전쟁 종식이라는 어마어마한 결과를 낳았죠. 와, 70% 감소요? 그게 바로 전 세계 팬들이 아직도 싸우고 있는 이유잖아요. 결과주의적 공리주의의 관점에서 보면 수백만 명의 목숨을 살리기 위해 범죄자들을 희생시키는 것이 과연 악인가? 라는 거대한 트롤리 딜레마를 던지게 된 거니까요. 이 지점에서 레딧 유저들이 분석한 던전 앤 드래곤, 그 D&D의 도덕적 성향 분류가 아주 흥미로운 통찰을 제공합니다. 이들은 라이토를 질서악, 즉 로풀 이블로 분류하거든요. 질서악이요? 보통 악당하면 법이고 보고 다 때려부수는 혼돈 그 자체를 생각하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질서악이란 막 폭주하는 폭력배가 아닙니다. 오히려 죽음의 관료주의자에 가깝죠. 자신만의 매우 엄격하고 완고한 규칙을 세워두고 그 규칙을 명분 삼아서 잔혹한 짓을 저지르는 유형입니다. 아, 자기만의 룰이 확고한 거네요. 네, 라이토는 선과 악, 공리주의적 정당성 같은 거창한 명분을 내세우지만 결과가 수단을 정당화한다는 맹신에 빠져서 결국 자신을 추적하는 선량한 FBI 요원들이나 경찰들까지 무참히 제거해버립니다. 절차적 정의가 완전히 무너진 독재자의 전형인 거죠. 맞아요. 그 FBI 요원 레이 펜버 사건만 봐도 라이토가 얼마나 소름 돋게 흑화했는지 알 수 있어요. 단순히 노트를 쓰는 걸 넘어서서 레이 펜버를 협박해서 동료들의 이름을 적게 만들잖아요. 그리고 그의 약혼 여인 미소라 나오미마저 진짜 철저하게 가스라이팅해서 스스로 목숨을 끊게 위장하고요. 이렇게 스스로 신이 되려는 오만한 자에게는 필연적으로 그를 끌어내릴 대적자가 필요하죠. 그 대적자가 바로 전 세계 미제 사건을 해결해온 천재 탐정 엘입니다. 엘의 등장과 함께 이 작품은 단순한 초자연적인 살인극에서 절대적인 지능들이 맞붙는 고양이와 쥐의 심리전으로 확 진화하게 되죠. 저 엘의 첫 등장 보고 진짜 뒤통수를 세게 맞은 기분이었어요. 전 세계 동시생 방송이라고 쫙 속여놓고 일본 관동지방에만 사형수 린데일 테일러를 내보내서 도발하잖아요. 라이터가 욱해서 그를 죽이자마자
키라, 너는 관동지방에 있다 하고 범위를 단숨에 좁혀버리는 그 함정 수사는 다시 봐도 명장면입니다. 엘이라는 캐릭터의 설계도 아주 매력적인데요. 늘 다크서클이 짙게 내려앉아 있고 단 것에 엄청 집착하면서 의자에 쭈그려 앉아 지내잖아요. 본인 말로는 일반적인 자세로 앉으면 추리력이 40%나 떨어진다고 하니까요. 아, 맞아요. 그 독특한 자세. 네, 이런 기괴할 정도의 천재성과 편집증이 겉으로는 완벽한 모범생인 라이토의 강박증과 완벽한 대비를 이룹니다. 이 둘의 두뇌 싸움을 보고 있으면 양쪽 모두 눈가리개를 한 채 체스를 두는 것 같은데 심지어 라이토는 경찰청장의 아들이라는 위치를 이용해가지고 수사본부 내부에서 몰래 심판 역할까지 겸하고 있는 완전 기형적인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불공평한 게임이죠. 그러다 감시망이 막 좁혀오니까 라이토는 미친 계획을 세웁니다. 소위 요추바 일탈 계획이죠. 데스노트의 소유권을 포기하면 노트와 관련된 모든 기억을 잃는다는 규칙을 역이용한 작전이잖아요. 네, 자기가 자기를 속인 거잖아요. 감시를 피하려고 스스로 범인으로서의 기억을 완전히 포맷해버리고 결백한 척 L과 협력해서 다른 범인을 잡은 뒤에 정확한 타이밍에 노트를 다시 만져서 기억을 되찾는 그 시스템 복원 계획, 이건 정말 노트를 프로그래밍 언어 다루듯이 완벽하게 마스터하지 않으면 절대 불가능한 설계예요. 하는 내용이 있거든요. 영화 다크나이트의 유명한 대사, 네가 나를 완성시킨다 그 대사처럼요. 두 천재의 대결 구도라는 뻔한 클리셰라서 그런 건가요? 단순한 라이벌 구도라는 뜻이 아닙니다. 두 사람 모두 자신만의 절대적인 논리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데 이런 극단적인 시스템은 표면적으로 자신을 부정하는 강력한 반대 세력이 있어야만 스스로의 정당성과 존재 가치를 입증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아, 서로가 서로를 증명해 준다는 거군요. 맞습니다. L이 있어야 라이터의 신호로서의 지능이 증명되고 라이토가 있어야 L의 탐정으로서의 존재의의가 빛을 발하니까요. 하지만 그 팽팽했던 균형은 아주 잔혹한 방식으로 깨지고 말죠. 엘이 죽어가는 마지막 장면의 디테일을 다시 보면 진짜 오싹하거든요. 완벽한 왼손잡이였던 엘이 소파에서 쓰러지면서 심장마비로 죽어가는데 그때 그의 오른손이 권총을 쥔 채 바들바들 떨리고 있어요. 누군가에게 조종당하고 있었다는 걸 엘 본인도 죽어가면서 깨달은 겁니다. 맞습니다. 물리적인 타살이나 라이토의 직접적인 기입이 아니었잖아요. 라이토는 사신 램이 아만의 미사를 친딸처럼 아끼는 모성애적 감정을 품고 있다는 사실을 간파했습니다. 와, 사신의 감정까지? 네, 그래서 램이 미사를 구하기 위해 스스로 데스노트의 금기를 깨고 엘의 이름을 적도록, 다시 말해 사신이 스스로 목숨을 바치도록 판을 잔 겁니다. 인간이 신적 존재의 감정마저 계산해서 무기로 쓴 진정으로 악마적인 천재성이죠. 그렇게 거대한 축이었던 엘이 죽고 나면 팽팽했던 시스템의 균형이 완전히 무너지면서 이야기는 훨씬 거칠고 혼란스러운 국면으로 접어듭니다. 절대적인 이성이 사라진 자리에 그 파편 같은 두 명의 불완전한 후계자가 등장하죠. 니어와 멜로 말입니다. 이 두 후계자는 엘이 가지고 있던 특성들을 양극단으로 나눠 가진 인물들이거든요. 앞서 D&D의 도덕적 성향을 언급했는데 니어는 감정을 철저히 배제하고 법과 규칙의 테두리 안에서만 퍼즐을 푸는 질서 중립의 화신입니다. 네, 되게 냉정하죠. 반면 멜로는 어떤가요? 엘과 니어를 뛰어넘겠다는 열등감에 휩싸여서 룰을 막 박살내고 범죄 조직인 마피아와 결탁하는 극단적인 방식, 즉 혼돈학의 방식을 취합니다. 멜로가 상황을 진흙탕으로 만들기 시작하면서 사태는 진짜 걷잡을 수 없이 꼬이죠. 멜로가 라이토의 여동생을 납치해서 데스노트를 빼앗아가 버리잖아요. 여기서 서사의 중심은 아주 뜻밖의 인물, 라이토의 아버지이자 경찰청장인 야가미 소이치로에게로 확 옮겨갑니다. 전 개인적으로 소이치로 반장의 서사가 이 작품에서 가장 비극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도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소이치로는 빼앗긴 노트를 되찾기 위해 적진에 쳐들어가기로 결심하고 수명의 절반을 사신에게 바쳐서 타인의 본명과 수명을 볼 수 있는 사신의 눈을 거래하잖아요. 자, 여기서 진짜 흥미로운 점은 진짜 통탄할 일이 벌어집니다. 소이치로는 적진에 들어가서 사신의 눈으로 멜로의 본명을 봅니다. 이제 노트에 적기만 하면 모든 게 끝나요. 그런데 그는 끝까지, 정말 마지막 순간까지 노트에 이름을 적어서 멜로를 처형하는 걸 거부합니다. 나는 경찰이다. 절차 없이 살인 노트를 쓸 순 없다. 라면서요. 결국 머뭇거리다가 마피아의 총에 맞아서 치명상을 입고 말죠. 소이치로라는 인물은 철저한 절차적 정의, 즉 질서선을 대변하는 캐릭터입니다.
악을 처단하더라도 적법한 절차와 인간의 룰을 거쳐야 한다는 숭고한 믿음을 가진 거죠. 하지만 데스노트라는 초자연적이고 결과주의적인 인과율 앞서서는 그 인간의 순수한 절차적 정의가 얼마나 무력하고 잔혹하게 희생되는지를 보여주는 진짜 철학적인 명장면입니다. 심지어 죽기 직전의 상황이 비애감을 더 극대화해요. 병상에 누워 죽어던 소이치로의 눈에 아들 라이토의 수명이 보였거든요. 데스노트 소유자는 사신의 눈으로도 수명이 안 보이는데 당시 라이토는 경찰들의 의심을 피하려고 교묘하게 일시적으로 소유권을 쓱 포기해둔 상태였죠. 아, 그걸 몰랐던 거군요. 네, 그걸 모르는 아버지는 수명이 보이니 내 아들은 키라가 아니었구나 하고 안도하면서 눈을 감습니다. 작품 내내 유일하게 선하고 타락하지 않았던 절차주의자가 가장 끔찍한 진실을 모른 채 아이러니하게도 가장 씁쓸한 안도 속에서 최후를 맞이한 겁니다. 그런데 아버지 소이치로의 그 굳건했던 원칙과 완벽하게 대비되는 또 다른 원칙주의자가 서사를 파국으로 몰고 가죠. 바로 라이토의 대리인 미카미 테루입니다. 미카미는 키라를 신으로 맹신하면서 단 1분의 오차도 없이 짜인 규칙적인 일과에 따라 움직이는 완전 강박적인 인물이잖아요. 그런데 멜로가 타카다 키우미를 납치하는 돌발 행동을 딱 해버리니까 당황한 미카미가 평소의 루틴을 깨고 은행 금고에 숨겨둔 진짜 데스노트를 꺼내러 가는 아주 치명적인 실수를 범하게 되죠. 사실 이 부분 때문에 레딧 유저들이 엄청나게 싸우고 있더라고요. 아니 그 똑똑하던 라이토와 미카미가 최종 결정 장소에 가면서 진짜 노트인지 아닌지 테스트 한번 안 해보고 간다고. 이건 플롯을 억지로 마무리하기 위한 작가의 억지 멍청함이다. 라고요. 플롯을 위한 억지라는 비판이죠. 네. 심지어 니어 측 수사관인 스테판 제바니가 단 하룻밤 만에 데스노트의 질감, 흠집, 미카미의 필체까지 100% 똑같이 베껴서 완벽한 위조 노트를 만들었다는 건 솔직히 기적이잖아요. 말이 안 되죠. 네, 충분히 일리 있는 비판입니다. 캐릭터들의 평소 지능 수준을 고려할 때 제바니의 하룻밤 위조나 미카미의 어설픈 대처는 솔직히 개연성이 좀 떨어져 보이죠.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단행본 에필로그에 살짝 등장하는 마츠다 토타의 가설입니다. 이 가설을 대입하면 그 모든 억지스러워 보이던 전개들이 소름 돋는 퍼즐로 딱 맞아떨어지거든요. 그럼 이게 다 무슨 의미일까요? 제가 자료를 보다가 마츠다 형사의 가설 그 부분을 다시 읽고 진짜 머리를 한 대 콱 맞은 것 같았어요. 잠깐만요. 그러니까 정의의 편인 줄 알았던 니어가 결전의 날에 미카미가 들고 올 노트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운에 맡긴 게 아니라 애초에 미카미의 행동 자체를 데스노트로 조종했다는 건가요? 바로 그겁니다. 니어가 몰래 압수해둔 진짜 데스노트의 찢어진 조각이나 다른 노트를 이용해서 거기에 미카미테루의 본명을 적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와, 직접 적었다고요? 네, 예를 들면 미카미테루 은행금고에서 진짜 노트를 꺼내 노트의 진위 여부를 전혀 의심하지 않은 채 창고로 가져와 이름을 적고 정확히 10일 뒤에 발광하며 사망한다. 이렇게 아주 세부적인 정황을 적어 넣었다는 추론입니다. 와, 대박. 미카미가 노트가 위조됐을 거라는 의심조차 못하게 뇌의 인지 능력을 조종했고 실제로 미카미가 체포된 지 10일 뒤에 옥중에서 미쳐서 죽었잖아요. 그리고 더 결정적인 증거가 있죠. 니어가 모든 사건이 끝나자마자 어떠한 사법적 증거 보존 절차도 없이 그 자리에 있던 2권의 데스노트를 황급히 불태워버립니다. 이 점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그리고 서늘한 질문을 던집니다. 왜 세계 최고 수준의 수사기관장이 사건의 핵심 증거를 곧바로 인멸했을까요? 마츠다의 가설 맞다면 니어가 노트에 미카미의 이름을 적은 흔적을 없애기 위해서입니다. 결국 키라라는 악마를 잡기 위해서 정의의 편이자 사법수장인 니어조차 노트의 유혹에 굴복해서 사람을 조종하고 죽이는 새로운 키라가 되어 실용조적 필요악을 행했다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니어는 결코 순백의 절차적 정의가 아니었습니다. 엘의 죽음 이후 순수한 정의로는 초자연적 악을 이길 수 없음을 깨닫고 자신도 기꺼이 괴물이 되어서 손에 피를 묻힌 거죠. 결국 이 결말은 선이 악을 이긴 명쾌한 승리가 아니라 승자가 곧 정의이며 역사를 쓴다는 아주 씁쓸하고 현실적인 진실을 적나라하게 조명하는 열린 결말인 셈입니다. 청취자님, 오늘 이 얽히고 설킨 딜레마를 함께 풀어보니 어떠신가요? 이 작품은 단순한 초자연적 스릴러나 머리싸움이 아닙니다. 우리가 가진 정의관을 바닥부터 시험하는 정밀한 거울이죠. 뉴스를 보며 흉악범이 법의 망을 교묘하게 피해가거나 솜방망이 처벌을 받는 것을 보며 막 분노를 느낄 때 오늘 다룬 이 이야기들을 떠올려 보십시오.
만약 우리 손에 그 절대적인 심판의 힘이 쥐어진다면 우리는 라이토나 니어처럼 타락하지 않고 끝까지 흔들림 없이 선을 지킬 수 있을까요? 그 질문에 대한 답을 내리기 전에 오늘 심층 탐구를 마무리하면서 사건의 배후에 존재했던 진정한 방관자들에 대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바로 이 모든 비극을 위에서 내려다보고 있던 사신들이죠. 아, 맞아요. 사신들. 류크 같은 사신들은 인간 세상의 정의 구현이나 철학적 논쟁 따위엔 진짜 아무 관심이 없었잖아요. 전혀 없었죠. 그저 무한한 시간을 버티기 위한 오락거리로 인간 세상에 노트를 툭 던졌을 뿐이죠. 사신이라는 존재 자체가 인간의 수명을 억지로 빼앗아서 자신의 수명을 연장하는 기생적인 시스템이니까요. 그런데 정작 인간들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그 사신들의 관심을 끌기 위해 혹은 상대방의 이름과 수명을 꿰뚫어보는 사신의 눈을 얻기 위해서 스스로의 남은 수명을 기꺼이 절반이나 잘라 바칩니다. 라이토의 아버지 소이치로 반장도 미사도 모두 정이든 사랑이든 각자의 명분을 위해 자신의 수명을 기꺼이 버렸죠. 이걸 생각하면 정말 허탈해져요. 그 피 튀기는 정의의 싸움, 절차적 정의와 공리주의가 막 부딪히고 선과 악의 이데올로기가 대립한다고 굳게 믿었던 그 거대하고 비극적인 서사가 결국 뒤집어 보면 무료함을 달래려는 사신들을 위해 인간들이 스스로의 수명과 영혼을 갈아바치면서 거대한 수명 양식장이 되어준 꼴이 아닐까요? 네, 인간들끼리는 신이 되겠다며 피를 흘렸지만 진짜 신들의 문에는 그저 흥미로운 리얼리티 쇼에 불과했을지도 모르죠. 과연 이 세계를 통제하고 심판하는 건 인간이 치열하게 세운 얄팍한 정의일까요? 아니면 하늘에서 팝콘을 먹으며 비웃고 있는 따분한 사신들의 오락일까요? 이 묵직하고도 서늘한 질문을 청취자님께 남기면서 오늘 심층 탐구는 여기서 마칩니다. 끝까지 함께 생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